자, 이제 통일헌법의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일이란 그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연합은 두 개의 국가 이상이죠. 여러 개의 국가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일은 아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은 될 수 있겠죠. 국가연합은 통일이 아니다. 국가연합 자체는 국민이나 주권이나 영토가 없다. 군대도 없다. 그래서 국가연합을 통일 방안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다만 준비기간으로 갈 수 있다. 그럼 국가연합을 통일의 준비기간으로 간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 자, 미국의 이제 그 독립전쟁 이후에 10년 동안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를 갔습니다. 스위스는 약 500년 동안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를 갔고, 예멘도 약 30개월에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를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코리아도 국가연합을 거쳐서 연방제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우리의 경우에는 특수하다 그랬습니다. 독일은 독일 기본교약에서 동서독이 서로 간의 국가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죠. 상호 인정했다. 근데 우리는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에서 서로 간의 관계를 국가로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특수한 민족적 관계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연합을 통일의 준비라고 할 수는 없다. 이미 그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국가연합이 아니라 일종의 정부연합, 연합제다. 국가연합과 비교하기 위해서 연합제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제를 거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측은 연합제, 국가연합이 아니라 연합제를 통일 방안으로 6.15 선언 때 제시했고, 북측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제시했다. 그래서 연합제, 특히 높은 단계의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서로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는 통일의 준비기가 국가연합이 아니다. 그래서 이 통일을 방안으로 국가연합을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겁니다. 과거에 우리 정부도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이제는 국가연합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연합제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우리와 그 남과 북의 통일 방안이 일사점인데, 다만 그 낮은 단계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를 갈 것이냐, 아니면 단일 국가로 갈 것이냐, 이 차이점만 있다랬죠. 이 차이점만 있다. 그래서 북은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연합제로 가겠다.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 높은 단계 연방제로 가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기존의 의사였고, 남은 연합제에서 단일 국가로 가겠다는 게 남측의 의사였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직은 서로 수렴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통일의 준비기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는 유사점이 있다. 그리고 단순한 통일 방안이 아니라 중앙집권 체제를 분권 체제로 바뀌는 의미에 있어서는 궁극적인 그 국가의 상을 단일 국가보다는 연방 국가로 가져가는 게 적절하다. 그래서 이제 연방 국가로 가져가기 전에 낮은 단계 연방제에서는 일국가, 일민족, 일국가, 이정부, 이체제다. 이 체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체제다. 당분간 이거를 쌍방 체제를 존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북의 체제를 용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되고,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시하는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도 남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합제든 낮은 단계 연방제든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의 과정은 통일의 준비기, 그 다음에 통일국가의 성립, 통일국가의 발전으로 간다. 자, 통일의 준비기는 이제 연합제, 낮은 단계 연방제로 가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남북, 나아가 해외까지 포함한 제3자가 통일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해서 채택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통일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가 구성돼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 기구는 이제 남북 순회회담, 정상회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정상회담은 이제 국가 간의 관계고 남북은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라서 정상 대신 이제 순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남북 순회회담이다. 남북 순회회담이 1차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기적인 남북 순회회담 속에서 통일 방안에 대강이 원칙이 나와야 되고 이거를 강요회담에서 구체화해야 되고 국회회담에서 동의가 되고 남북 제정치단체 연석회 여기는 정당이라든가 사회단체가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이 여론화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남북 공동위원회 혹은 민족 공동위원회 어쨌든 간에 민족 통일국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 통일국은 남북 공동위원회, 남북 및 해외입니다. 남북 및 해외 공동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있다. 예를 들어서 미나협이라는 것도 있죠. 미나협. 그리고 이제 6.15 공동위원회라는 것도 있다. 또 이제 범민연이라는 것도 있다. 범민연은 이제 이적단체로 돼서 친북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어쨌든 남북 회의가 있는 거고요. 6.15 공동위원회나 6.15 공동위원회나 미나협 같은 경우는 이제 합법적인 그런 민족 공동위원회입니다. 다만 이제 성격을 보면 미나협은 이제 뭐랄까요 가장 포괄적이면서 약간 친정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6.15 공동위원회는 이제 시민들이 모인 어떤 중간적인 것. 그 다음에 범위냐는 약간 이제 진보적인 것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위원회가 가장 중립적인데요. 민족 공동위원회를 폭넓게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통일의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남북 정상회담은 개최했죠. 여러 차례. 6.15 공동선언, 14선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또 문재인 정부가 방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강요회담이라든지 국회회담이라든지 남북 정치단체 연석회 이러한 것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부분이 이제 국회회담이라든가 정당 정치단체 연석회에 적극적이지만 남측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통일 논의를 청와대 통일 논의를 지배층이 독점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장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 통일기구 통일을 논의하는 기구를 확장하는 것, 좀 더 폭넓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민족통일국에서 통일헌법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재헌위원회가 된다는 거죠. 재헌위원회가 된다. 통일헌법의 초안이 이 재헌위원회에서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을 모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통일의 준비기에 있어서 거기 통일의 우호적인 국제 정세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죠. 그래서
예멘의 경우에도 이러한 그 평화협정,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도 이러한 평화협정을 체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를 둘러싼 그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이 그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미국이 그 전쟁, 불가침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조약과 불가침조약, 관계정상 이런 것들이 돼야 되고 당연히 이제 현재의 그 휴전체제, 정전체제를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미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국제정세가 통일의 우호하게 변화가 돼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통일이 이 연합제나 나연단계 연방제로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서로 더 논의를 해야 되는데 단일 국가로 되는 것, 단일 체제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 북의 사회주의가 남의 자본주의를 흡수하거나 남의 자본주의가 북의 사회주의를 흡수하는 건데 이런 것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평화통일이라면 쌍방 체제를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하면서 체제를 혼합 체제로 가는 것,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혼합 체제로 가는 게 적절하다. 혼합 체제로서 연방제 체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헌법의 주요 과제를 보게 되면 준비 기관에서는 재헌헌법, 통일헌법을 논의할 공동기구를 구성한다. 그래서 이런 이제 남북의 체제 공정과 수렴 그리고 주변 국가가 통일에 우호적인 이러한 제도적 장치, 통일 외교, 각종 국제 조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연합제 혹은 낮은 단계 연방제를 선택하고 정부 형태 등을 선택해서 이제 국회, 대통령, 강요, 국회, 시민, 정치사회단체 이런 순서대로 재헌헌법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합의한 후 별도의 남해에 있어서의 총투표, 북에 의해서의 총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확정해야 된다. 남북 총투표에 있어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면 총투표를 남따로 북따로 할 것이냐 아니면 남북 총투표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핵심은 남과 북이 폭넓게 하나의 단일화를 만든다면 그 단일화에 대해서 논쟁이 없다면 남북이 각각 총투표를 하나 남북 합쳐서 총투표를 하나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차이점이 없지만 법리적으로 한다면 남도 과반수 이상, 북도 과반수 이상, 남북 합쳐서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남북 총투표를 같이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합의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말한다면 북은 뭐 40%, 남은 뭐 60% 이렇게 되면은 북에서는 과반수 동의를 못 얻었는데 과반수로 통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논리적으로는 남북이 각각 총투표를 하는 게 좋은데 정치적으로 볼 때는 그 합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경우는 남북이 함께 총투표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 위의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좋은 거는 체제 수렴을 통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절충할 수 있는 그런 혼합 체제를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이질성을 극복해야 되는 거다. 어쨌든 간에 하나의 체제로 갈 것인지, 하나의 체제의 단방제로 갈 것인지, 혹은 연방제로 갈 것인지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 헌법안의 이제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총투표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재헌헌법의 채택 절차인데 이것들은 통일국가가 어느 수준의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남북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관계다. 민영노기에 다만 그 권력적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은 국가는 아니지만 어떤 민주적인 자기 정당성을 갖고 있는 권력 단체다. 그래서 이제 통일헌법을 합의 과정에서 남북의 대표자는 자기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죠. 자기 내부에 민주적 절차를 먼저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동의받은 걸 가지고 와서 협상장에 나와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남북 내부의 총투표에서 둘 다 모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거다. 이것은 이제 이 통일 헌법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남북 어느 쪽이든 간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북의 인구차가 많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북의 유권자가 30%만 찬성했어. 예를 들어서 뭐 1200만 명 정도 했다 이거요. 근데 인구가 많은 남의 유권자가 60%를 찬성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명이 찬성했다. 이럴 경우에는 합하면 남북의 과반수가 넘었다 하더라도 남북 측에서는 과반수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통일헌법을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건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합의를 볼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총투표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축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함께 총투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남북이 예를 들어서 전혀 이견이 없다. 이견이 없어서 단일 국가로 하는 거다. 그러면 국가의 통일성을 하기 위해서 남북 총투표 그래서는 남북이 완전히 이견이 없는 단일 국가로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연방제 형태로 가기 때문에 연방제에서는 지역 국가의 지분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각의 총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부 형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면 그 회의정부제가 유력하다. 자, 현재 중요한 거는 항상 남북 간의 관계가 체제가 다르고 국가 간의 특수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부 연합의 형태다. 정부 연합의 형태다.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이제 영연방에 있어서 영연방 내부의 각각의 국가는 대등한 관계이지만 연방 내부에서는 이제 그 국제 관계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캐나다의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라는 거예요. 캐나다에도 총독이 있다. 그래서 영국과 호주의 관계는 국제법상의 각각의 관계이지만 내부에서는 영연방이다. 캐나다에는 영국 여왕이 파견한 총독이 있고 형식적으로는 캐나다의 국가 원수는 영국 여왕이다. 내부적으로는 국제관계로 취급하지 않다는 거죠. 독일은 특수하다. 독일은 기본조약에서 각자 국가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기본조약. 그전에는 서로 자신들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했지만 기본조약 이후에는 각자 국가성을 인정했다. 그래서 서로 외교관계를 정상화했다는 거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서 상주 대표부를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했냐? 부분 국가다. 독일이라는 커다란 국가, 지분 국가 있고 그 안에 방처럼
지붕이 있고 방이 있는 것처럼 어떤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안에 방이 있는 것처럼 동서독은 부분 국가다. 그래서 양독은 대사라는 말은 상주 대표고 서로 어쨌든 간에 그 관계를 맺었다. 외교적 관계를 맺었다. 통일의 방식에 보면 흡수형 통일인 경우는 이제 그 베트남의 무력, 그죠? 베트남의 무력 통일형, 전쟁을 통해서 공세 분계형은 소위 미국이 원하는 거죠. 그 남한의 지배층이 원하는 거죠. 북한을 전쟁을 하지 않지만 북한을 공세하고 경제 제재를 해서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스스로 붕괴되기를 원하는. 그다음에 서독의 방식은 이제 체제 간의 상호 교류와 압박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체제를 변하도록 원하는 것. 그렇죠? 동독의 지배층이 공산당에서 서독과 같은 기민당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이 중에서 예멘이 이제 무장 봉기로 서로 싸웠다가 전방제로 합의를 통일했죠. 그러다가 내전이 일어나서 다시 무력 통일의 경로를 밟았다. 합의형의 통일, 합의가 존재했던 통일은 이제 예멘, 독일과 같은 이제 수렴형이 있는 거죠. 수렴형이. 홍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일의 준비기에 이러한 체제를 체제가 더 다르죠. 남북 예멘 동서독, 홍콩과 중국 본토 체제 수렴을 유도를 해서 양 체제를 절충해야지 무력 분쟁을 막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 형태에 따른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국가연합은 통일이 아니죠. 통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국가연합에서는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만장일치가 아니고서는 그 불만이 있는 쪽이 떨어져 나가죠. 독립국가연합이 쉽게 붕괴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국가이기 때문에 통일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여러 지역구가 있으니까 합의제를 원칙으로 하고 다수결을 보완할 수 있다. 다수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단체성, 연방국가는 하나의 국가성이기 때문에 다수결 가능하다. 국가연합은 다수결을 할 수가 없죠. 다수결로 하면 소수가 따르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연방제는 다수결로 하면은 소수가 다수결에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통일국가의 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혼합 형태라 하더라도 몇 가지 그 기본 원리가 있다. 먼저 인간의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의 조화. 인민주권은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고 국민주권은 대의제를 강조하는데 이것들이 서로 조화해야 된다. 그 지금 현재와 같이 소선거구제 양당제 이게 남미 체제죠. 이런 것도 북은 노동당이 단독으로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체제인데 그게 아니라 복수정당이 돼야 된다. 다당제가 돼야 된다. 실질적인 권력 분립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외국군을 철수를 하고 국제 평화주의를 채택해야 된다. 경제 질서는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혼합 경제 질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 형태는 현재는 이제 남측은 대통령제죠. 대통령제. 프랑스 루마니아는 이원 정부제.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 스위스나 예멘의 그 회의 정부제. 스위스 강요회의 예멘은 대통령 평의회가 있다. 이런 정부 형태는 이제 통일 국가의 형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거죠. 남북의 체제가 다른 상태에서는 서로 상호 존중해야 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 정부제가 적절하다는 거예요.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제 정부, 회의 정부제가 적절하다. 회의 정부제는 이제 그 내각제와 결합되어 있다. 내각제도 일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경우는 국가 통합의 결속력이 낮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대통령제 혹은 비상시기에 역시 대통령을 권력을 집중시키는 이원정부제. 이원정부제는 이제 프랑스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이럴 경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권력의 독점이 예상될 때 권력에서 소외된 층이 연방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사 높은 단계의 연방제라 하더라도 남북 간의 체제가 달랐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특정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대통령제는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이러한 체제에서는 좀 어렵다. 독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정부제가 가장 무난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형태를 보게 되면 높은 단계의 연방제에서 가능한 것은 회의제, 내각제, 유언정부제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높은 단계를 하더라도 미국이나 스위스처럼 체제가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체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제를 하기를 어렵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대통령제나 이원정부제 모두 다 이 권력의 독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어렵고 내각제도 역시 수장이 좀 독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회의정부가 가장 적절하다.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제에서는 결국은 이제 연방제의 형태에 따라서 정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회의정부제가 높은 단계나 낮은 단계 모두 다 적절하다. 높은 단계에서도 스위스와 같은 경우에도 회의정부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무난한 정부다. 스위스의 강요회의, 예멘의 대통령 평의, 심지어 단일 공화국에서도 선택이 가능하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회의정부제, 집단지자체제를 하고 있죠. 집단지자체를 하고 있다. 이번에 이제 이 높은 수준의 연방제가 처음에 통일국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의정부제는 사실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 강요회담, 의회회담 등을 통해서 남북 공동위원회를 만들겠죠. 남북 공동위원회, 민족 공동위원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최고위원회 형태가 집단지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5명 정도 수준으로 해서 남북의 최고위원회인데 이걸 대통령 평의회라고 할 수도 있고 공화국위원회도 할 수도 있고 강요회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다. 공화국 평의회는 이제 예멘이 통일 전에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예멘은 이제 통일 이후에는 대통령 평의회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방국가와 지역국가, 지방국가의 정부 형태가 가급적 동일해야 된다. 현재 남은 3권 분립에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북은 3권이 통합된 회의정부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러면 정부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상태로 정부 형태를 한다면 남북의 지역국가의 정부 형태가 서로 다르죠. 연방국가의 정부 형태와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헌법을 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먼저 연방국가의 정부 형태를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남과 북의 지역국가도 정부 형태를 수정해야 된다. 북이 주장하는 고려민주 연방공의 정부 형태는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를 설치하는 의회정부제다. 현재 북의 정부 형태와 일치하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그러나 우리의 정부 형태와는 상충된다. 연방국가의 정부 형태를 의원 내각제로 한다면 그대로 지금 현재로 보면 북은 회의정부제, 남은 대통령제다. 그래서 이게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의 대통령, 그 다음에 북의 회의정부제니까 위원장, 그 다음에 연방국가의 수상 이렇게 모이면 권한이 다 다릅니다.
남의 대통령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북의 회의정부제에서는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회의가 성립하지 않는 회의가 안 된다. 서로 의사 조정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권한 협상자의 대표자들이 협상에 나온 대표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다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 협의가 되려면 가지고 이 대표자들의 권한이 유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사해야 된다. 그런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에서는 연방 국가의 정부 형태는 회의 정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남과 북도 각각의 회의 정부가 된다. 그래야지 남과 북이 자기네 내부에서 충분하게 검토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남북과 연방 정부 이 3자가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남북의 지도층들이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문제를 합의해서 처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회의 정부제가 제일 유력하고 특히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제에서는 필연적으로 회의 정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연방 정부가 회의 정부로 운영된다면 남북의 지역 국가도 역시 회의 정부제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연방의 주권과 지역 국가의 지분권, 통치권의 행사 방법을 통일하는 것이 그것이 통일국가의 본질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회는 통일된 연방제의 의회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저는 남북 해의 대표와 인구 비례에 의한 단원제를 타당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호 체제 존중의 연방제를 해서 합의제 성격의 회의 정부를 채택할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회의 정부이기 때문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하나의 그 의회에 집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양원제를 할 것이냐? 원래 연방제는 양원제를 하는 게 원칙이죠. 양원제를. 높은 수준의 연방제에서는 다 양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연방제에서는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과 지역국가 대표에 의한 상원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단일 국가를 해왔죠. 체제의 이질성으로 불가피하게 이제 연방제를 채택하고 왔는데 이것이 양원제가 필연적일 것이냐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남북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를 할 경우에 회의정부제를 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분열되는 것,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분열되지 않고 단일한 것으로 해야 되므로 지역국가 대표가 이루어지는 별도의 상원을 설치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회의정부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의회 안에 인구 비례한 부분과 남북을 대표하는 부분이 같이 모여 있는 의회라면은 단원제가 가능하다. 그런데 의회 안에 인구 비례에 의한 의원만 있다면은 이거는 단원제가 안 되죠. 남북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핵심은 연방 정부의 그 의회에 남북을 대표하는 구성인이 포함되어 있냐 안 포함되어 있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단원제도 가능하다. 단원제의 장점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그 연합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중앙에 그 집중성이 약화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또 상하원으로 양분해서 서로 그 논쟁을 할 게 아니라 하나의 회의에서 결정하는 단원제가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또 연합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의원들을 구성하냐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원과 분리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인구 비례로 하는 하원은 남측이 유리하겠죠. 그러면 남측에서 하원에서
남측에 유리한 결정들을 하면 상원에서는 남북이 대등하니까 상원에서는 그 하원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격렬한 논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원과 하원이 충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 간의 갈등이 사실 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좋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상원을 두지 않고 하원만 둬서 인구 비례로만 의회를 움직이면 남한이 독재를 하겠죠.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원제를 할 경우에는 북의 대표가 인구 비례보다는 더 많은 그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양원제의 문제점은 인구 비례에 의한 하원, 남한이 지배하는 그 하원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남북의 팽팽한 상원이 서로 맞설 수가 있다. 결국은 인구 단원제로 할 때 인구 비례에 의한 선출 위에 남북 각각의 단체 대표성을 인정하냐 문제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의회의 3분의 2는 인구 비례를 선출하고 나머지는 남북 회의에 동포가 동시에 비례 의원을 선출한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의회에 단체 대표성, 즉 상원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양원제를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런 인구 비례로만 해서 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양원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원제를 안 할 경우에는 인구와 상관없이 의회에 남북의 대표자들을 적절한 수준으로 동등하게 포함되는 그런 부분. 그래서 3분의 1 정도는 그 남북 해외가 균형 있게 되는 것. 아니면 반도 50, 의회의 50%는 인구 비례를 보고 나머지 50%는 남북이 동등하게 약간명의 해외를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다면 굳이 양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동시에 비례대표 의원과 인구 비례에 따른 지역구 선출 의원, 약간의 해외 측 의원이 구성될 경우에는 굳이 그 양원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고 의회를 인구 비례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상원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통일의 의미, 준비기, 그 다음에 통일헌법의 채택 과정, 그리고 정부 형태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남북이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반드시 이론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남북 당사자의 의지와 주변의 정세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시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사 문제가 좀 가장 중요한데 남북 연방 정부 혹은 지역 국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건 이제 그 코리아 반도의 평화 체제와 관련되겠죠. 그래서 평화 협정이 맺어지고 특히 남측이 한미 동맹에서 탈퇴를 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를 할 때, 그래서 군사 불안을 해소하는 것 이런 것이 전제가 되면 결국은 남북이 이제 군사 불안이 해소되면 통일 논의 과정에서 1차적인 군축을 하고 통일이 성립된 이후에 다시 2차적인 군축을 하겠죠. 2차적인 군축을 한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이제 통일헌법의 채택함 동시에 연방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지역국가는 이제 경무장의 국경수비대, 치안유지대, 경찰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죠. 이게 연방제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나 연합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군대 중심이 연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국가에 있고 연방은 이제 그 참모, 사령부, 군사협의체가 되겠죠. 나토와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토. 남북이 각자 무력을 가지고 있고 통합사령부를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나 연합제에서 검토됐을 때 높은 단계라면 이제 연방군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한반도 비핵화와 대량 살상 무기의 철수, 반입 금지, 사용 금지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그 핵무기 문제도 이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핵무기의 특성이 있죠.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거하더라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는 언제든지 외부에서 한반도에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철회하는 것,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후에 한반도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협정, 체제보장, 불가침 선언들이 추진될 때, 그럴 때 이제 남북과 주변 강대국의 협의와 신뢰 구축이 됨으로써 군축을 할 수 있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연방 통일국가의 외교에서는 이 비동맹으로 하고 중립화도 채택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통일국가에서는 이제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평등주의 이런 패권주의 모두를 경계하면서 미국 동맹에도 가입 안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맹에도 가입하지 않는 그러한 비동맹의 형태를 기본으로 가져야 된다.